마음을 데우는 이야기. 오늘도 한 편 읽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 놓인 사랑과 시간의 기록입니다. 1965년 여름. 소를 팔아 도시로 간 남자. 그의 여름은 유독 길었습니다. 메밀꽃이 지기 전인데도 마을 논둑은 진흙투성이었고 장맛비는 엿새째 내리고 있었죠. 19살이던 아버지는 그해 음력 7월 마을 장날에 소를 팔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묶여있던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황소였죠. 그날 트럭 짐칸에 소를 실으며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넌 진짜 고생 많았다. 그게 고향과의 작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조심스레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사람들로 붐비던 청량리역 플랫폼에 발을 디뎠죠. 서울은 너무 컸습니다. 공기에는 탄 냄새가 섞여 있었고 어디를 가도 먼지가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무표정했고 처음 보는 문구들과 간판들이 마치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마포 쪽 허름한 철공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야를 바꿔가며 철을 자르고 갈고 몸에 기름때가 배어드는 일을 했죠. 처음엔 숙소도 없었습니다. 공장 기숙사 바닥에 보온 덮개 한 장 깔고 귀를 막은 채 버텼습니다. 기계 소리는 밤에도 멈추지 않았고 등은 시렸지만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시내 외곽에 단칸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문을 열면 곧장방 안이 보이고 부엌이라고 해도 물도 안 나오는 좁은 공간이었죠. 그래도 아버지는 그 방에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숨을 쉬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방 한가운데를 빙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식구들이 올 수 있겠네? 아직 형도 없었고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 그 방 안엔 아버지 혼자였지만 작은 밥상을 떠올리며 거기에 앉을 가족들의 자리를 상상했을 겁니다. 그로부터 한 계절이 지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엄마가 올라왔습니다. 한 손엔 보따리, 다른 한 손엔 두 살배기 형의 손을 꼭 잡고요. 서울살이의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해 가을, 코끝이 싸늘해지던 날씨 속에 엄마는 아이 한 명을 품에 안고 또 한 명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서울역 플랫폼에 내려섰습니다. 시골과는 너무도 다른 냄새, 탄 냄새, 매연, 그리고 복잡한 사람들의 발걸음. 엄마는 말없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늘이 높았고 전봇대에 달린 전깃줄은 고향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 길 끝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살이 몇 달째였던 아버지의 얼굴은 예전보다 말라 있었고 웃는 입꼬리는 반가움보다 미안함에 더 가까웠습니다. 새 식구가 들어간 단칸방은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형은 낯선 공간에서 잠을 설치고 엄마는 부엌을 둘러보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싱크대가 없었고 물도 손으로 퍼야 했으며 창이 없는 벽은 하루 종일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된장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가스레인지 대신 석유골로에 불을 붙이고 조그만 냄비에 된장을 풀고 애호박을 얇게 썰어 넣었습니다. 김치는 양은 그릇에 담겨 있었고 밥은 반쯤 눌어 있었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계란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깨서 프라이팬에 지지며 엄마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도시 밥상이라는 거구나. 식탁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낡은 나무상을 펴고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날 밤 형은 밥을 두 그릇이나 비웠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조심스럽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게 서울에서 처음으로 함께한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는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가장 늦게까지 남는 상인들에게서 시든 채소를 골라왔고
남은 뼈다귀로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그 밥상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열이 나도 아버지가 철공소에서 다쳐도 엄마는 늘 밥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엄마 나름의 방식이었죠. 식탁에 둘러앉아 말없이 숟가락을 드는 순간 서로의 하루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나는 밥 냄새만 맡아도 가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형이 갑자기 말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던 날도 나는 그 밥상 냄새 속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먼저 느꼈습니다. 그날 형의 운동화 밑창은 거의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2해쯤 지나 형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봄이 시작되던 무렵 교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처음으로 학교 계단을 올랐죠. 그날 이후 형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고 교과서를 가방에 챙기고 제법 어른처럼 나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올 무렵 형의 운동화는 한쪽 밑창이 완전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고인 골목을 지날 땐 신발 안까지 물이 들었고 걸을 때마다 찍찍 소리가 났습니다. 형은 그 소리가 부끄러웠는지 일부러 발을 끌지 않고 계단도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는 형의 신발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빨랫대에 걸어두었던 걸 내렸습니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신발을 조심스레 닦으며 이번 달까지만 좀 더 신자하고 작게 중얼였죠. 형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 나는 도시락을 싸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계란이 하나뿐이었고 고기 반찬은 이미 며칠째 없었습니다. 엄마는 형의 신발을 수선소에 맡긴다며 시장 한쪽으로 향했고 나는 부엌에 남아 찬장을 열어보며 말없이 도시락통을 닫았습니다. 학교 급식이 없던 시절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뚜껑을 여는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볶음밥을, 누군가는 달걀말이를 꺼냈고 나는 가방만 붙잡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날 처음으로 도시락 없이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창피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열자 형이 방 한 구석에서 운동화를 닦고 있었습니다. 수선도 끝나지 않은 신발을 물수건으로 계속 문지르고 있었죠. 나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형도 내 표정을 보며 자기가 뭔가 들킨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시락 싸지 마. 그냥 빵 하나 사 먹어. 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힘든데 너까지 그러지 마. 그날 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된장국엔 감자가 들어있었고 계란 대신 두부조림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형은 조용히 국을 떠먹었고 아버지는 고기 반찬이 없는데도 그릇을 비웠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입에 밥을 넣고도 한참을 삼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죠. 형의 도시락은 그 주 내내 없었습니다. 내 도시락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서로 모르는 척했지만 서로의 눈동자엔 그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들어있었습니다. 집안에선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밥상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먹었던 밥은 입보다 마음으로 삼켜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 위에서 유일하게 미소를 지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몇 해가 지나 형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나는 유치원에서 그림일기를 써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단칸방은 여전히 좁았지만 살림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철공소에서 아버지가 일한 지 벌써 넉 해가 넘었고 엄마는 동네 마트에서 오전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부부가 서로 엇갈리는 일정으로 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은 이젠 집안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작은 방 한쪽에 앉아 말없이 작업복을 벗고 손에 묻은 기름을 헝겊으로 훔쳤습니다. 피곤한 날에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기운이 조금 남은 날에도 다녀왔어가 전부였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밥상 앞에 앉으면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형이 먼저 수저를 들면 고기 반찬을 슬쩍 건네주고 내가 국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면 살짝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웃음이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무표정으로 가득하던 하루에서 오직 밥상 앞에서만 꺼내놓던 표정. 그건 아버지가 사랑을 말하는 방식이었고 하루를 견딘 스스로를 잠시 허락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온 가족이 얼굴을 마주하고 숟가락 소리와 국물 소리 그리고 아주 작게 웃는 소리로 대화를 나누던 시간. 그게 우리 집에서의 저녁이었습니다. 형이 시험에서 나쁜 점수를 받아도 나는 말썽을 피워 혼이 나도 그 밥상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반찬이 딱 한 가지뿐이어도 밥상볼을 곱게 펴고 정성껏 수저를 맞춰 놓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많은 말을 해야 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밥상 위에서 눈빛 하나, 젓가락 하나로 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걸 나눴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평화롭던 밥상을 한번 걷어찬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쓰립니다. 어린 나이에 그랬던 거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날 아버지의 얼굴을 나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웃지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손을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햇살은 맑았지만 바람은 매서웠고 우리 집 창문엔 늘 성에가 껴 있었죠. 형은 중학생이 되었고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철공소에서 직급이 하나 올라 월급이 조금 늘었고 엄마는 오전 청소일에 더해 오후엔 도시락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 집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그럴수록 더 헝클어져 갔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새 옷을 입고 방과 후엔 학원에 가고 생일엔 햄버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나는 늘 헌 교복을 물려받았고 간식은 김치 싸운 도시락이 전부였고 숙제는 방바닥에 엎드려서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체육복이 필요하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바로 말했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아 엄마가 된장국을 푸는 모습을 보며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반찬이 평소보다 한 가지 적었습니다. 형도 말이 없었고 아버지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 조용한 식탁 위에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갑자기 터져버렸습니다. 맨날 똑같은 반찬. 왜 우리는 맨날 이래? 내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가 국을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형은 젓가락을 내려놨고 아버지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을 아껴라는 뜻인지 너도 알잖니 하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더 소리치고 싶었고 그 순간 나는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된장국 그릇이 넘어지고 밥이 흩어졌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들었고 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에 떨어진 숟가락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나 작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집 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코끝이 시려운 어둠 속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생각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까 반찬 하나 줄인 거 내 체육복값 모으느라 그런 거야. 그 말은 마치 돌처럼 던져졌고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밥이 짠 이유는 된장을 많이 풀어서가 아니라 누구도 울지 않기 위해 서로 참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린 더 큰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비운 적 없던 자리, 어머니의 그 자리가 그 겨울 어느 날 비어 있게 됩니다. 첫눈이 내린 지 며칠 지난 겨울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바닥에 얼었던 물이 햇볕에 녹았다가 다시 밤이 되면 미끄럽게 얼어붙는 시기였죠. 그날따라 학교가 일찍 끝났습니다.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형이 다니는 중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죠. 그런데 골목 모퉁이에서 낯익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교복 윗도리를 입지 않은 형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옆에선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어딘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마엔 피가 맺혀 있었고 자전거는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형을 부르지도 못했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었습니다. 조금 뒤 엄마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뺨이 얼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조용히 차려졌습니다. 형은 응급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머리 한쪽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하자마자 말도 없이 형을 한번 쳐다봤고 형도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된장국이 놓여 있었고 엄마는 국을 뜨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 좀 짜게 됐네.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맛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된장국은 짠맛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식탁 옆에 앉아 밥을 먹지 못했고 아버지는 말없이 국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형은 밥을 반쯤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식탁 앞에서 숟가락을 놓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김치가 있었고 반찬 그릇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울지 않았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식탁에 앉아있던 네 사람의 마음은 그날따라 전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습니다. 밤새 형 옆을 지키느라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던 거죠. 아버지는 먼저 출근했고 형은 붕대를 맨 채로 조용히 교복을 입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남아 식은 국 냄비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먹지 않은 국이 남아 있었고 국자 손잡이는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아무 말 없이 그 국을 데워 다시 퍼놓았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준비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겨우 몇 주 뒤였습니다. 우리는 그 식탁을 다시는 네 명이서 마주할 수 없게 됩니다. 형의 붕대가 풀리고 학교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 봄이 다가오던 무렵이었습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흙길에 잔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우리 집 창가에도 약한 볕이 들기 시작했죠. 엄마는 여전히 새벽마다 도시락 공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엔 부엌에 불이 켜졌고 6시가 되기 전엔 조용히 문이 닫혔습니다. 우린 그 시간표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형은 혼자 밥을 덜어 먹었고 나는 식은 반찬을 조심스럽게 데웠습니다. 엄마는 피곤해 보였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또 어떤 날은 손에 파스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출근했지만 우린 그것조차 아무렇지 않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아침 엄마가 일터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과 나는 황급히 공장으로 달려갔고 아버지는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조명 아래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항상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늘 손에 반창고 하나쯤은 붙이고 있던 그 엄마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지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피로가 누적된 탓도 있었고 치료 시기를 놓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린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아프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평소처럼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습관처럼 상을 폈고 반찬을 놓고 숟가락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 상 위엔 엄마가 늘 앉던 자리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고 된장국은 데워지지 않은 채 식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작업복만 정리했고 형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나는 부엌 앞에 앉아 텅 빈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었지만 거기엔 수십 년이 담겨 있었고 엄마의 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그대로였지만 가족은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식탁은 조금씩 천천히 무너져 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안은 이전과 같은 구조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들리던 부엌 소리는 사라졌고 된장국 대신 정적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은 그대로였지만 그 햇볕이 닿는 자리엔 더 이상 밥그릇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없이 차려진 첫 밥상은 형이 만들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김치 한 접시,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 형은 밥을 푸고 나서 내 앞에 숟가락을 놓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엄마의 빈자리가 더 또렷해질까봐 그저 옆방에 앉아 밥 냄새만 맡으며 시간을 버텼습니다. 며칠 뒤 형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은 채 혼자 식사했습니다. 아버지도 술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 일이 잦아졌고 식사 시간은 점점 일정하지 않게 흐르기 시작했죠. 식탁은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그건 이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목에 놓인 가구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학교가 끝난 뒤 도서관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 조심스러웠고 어떤 말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형은 자주 늦게 들어왔고 아버지는 퇴근 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식탁에 차려진 반찬이 그대로 상한 채 밤을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밥상은 차려지지 않으리란 걸 깨달았습니다. 몇 달 뒤 나는 집을 나왔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건 그해 가을이었고 통학이 어렵다는 이유를 핑계 삼아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처음 혼자 맞는 새벽, 밥솥 대신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나는 문득 엄마가 만든 된장국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 냄새는 생각보다 더 선명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의 밥상은 엄마가 떠나던 날부터 이미 끝나 있었던 겁니다. 남은 그릇, 남은 자리, 남은 기억, 그 모든 건 이제 따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나는 또 다른 식탁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7살, 첫 월급을 받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출근길엔 커피를 들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고 퇴근길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버티며 회사 사람들과 어울려 저녁을 먹곤 했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몇 년 만이었습니다. 연락은 간간히 이어졌지만 가을이 되도록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가족. 형은 취직해 지방에 있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서울 외곽 철공소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도착한 집은 거의 변한 게 없었습니다. 거실엔 낡은 소파가 그대로 있었고 식탁도 예전 자리에 놓여 있었죠. 문을 열자 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예전 그대로였고 말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왔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벗으며 어디에 앉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나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늘 밥을 맨 먼저 뜨던 자리, 국을 한 바가지 더 먹고 술 한 잔을 조용히 따르던 자리, 그리고 누군가 말이 없을 때 그저 바라만 보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주 앉아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국을 떠서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마음속에서 툭 하고 울렸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내 앞에 국을 놓아주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손끝의 주름과 힘줄까지도 이상하리만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식탁에는 반찬 3가지, 된장국 한 냄비, 그리고 술이 반병 있었습니다. 형은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아버지는 몇 번이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냥 삼켜버리는 사람처럼. 식사 후 나는 싱크대 앞에서 국그릇을 헹궜습니다. 어릴 적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그 자리에 앉는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국자로 된장국을 한 번 더 저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밥을 짓고 누군가의 하루를 받아주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한때 아버지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하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던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던 새벽이었죠. 그날 아침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결에 받았지만 들리는 목소리는 짧고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나는 말없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몸만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병실에서 마주한 아버지는 늘 그랬듯 조용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모습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과 나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고 짧은 시간이 흐른 뒤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그 집, 그 식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누렇게 바랜 수건이 반쯤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용대에게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꾹꾹 눌러 쓴 어딘가 어색한 글씨. 봉투를 열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어라. 엄마가 그랬듯 네가 차리는 밥상에도 누군가가 마음을 기대게 될 거다. 나는 늘 그게 고마웠다. 표현 못해 미안하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이 집에서의 모든 계절과 모든 눈빛과 모든 식사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조용히 식탁 가운데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자리는 텅 비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간 그 자리에 말없이 남겨진 그 손편지는 이 식탁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도 없이 밥도 없이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던 그 자리의 온기를 기억하며 말이죠.